20세기 초 무대는 파리. 카페와 화랑, 작업실이 몇 블록 차이로 이어지던 도시. 이 이야기는 20세기 미술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거장,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 사이에 이어진 긴 대결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은 인생은 즐거워야 한다는 색에 미친 신사. 또 한 사람은 예술은 싸움이라면서 형태를 부숴버린 괴짜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레이더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서로를 미치도록 의식한 평생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결은 미술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겉보기엔 완전히 점잖은 신사입니다. 수트 잘 입고 말투도 조용하고 성격도 온화했는데요. 그림 앞에만 서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색은 미쳤고 빨강, 파랑, 초록 등 원색을 아끼지 않습니다. 원근법, 사실성, 마티스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그가 원한 건 딱 하나. 그림을 보는 사람이 소파에 앉은 것처럼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마티스의 그림은 보고 있으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파블로 피카소, 이 사람은 등장 자체로 사건입니다. 성격 급하고 자존심 세고 연애 잘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 감정 그대로 그림으로 터뜨리고 그러고 나면 명작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활동했지만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경쟁을 낳았지만 이 경쟁은 공개적인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전시장이 있었고 작업실이 있었고 상대의 다음 그림을 기다리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경쟁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피카소는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마티스는 그에 맞서 더 편안한 그림을 그립니다. 피카소가 형태를 부수면 마티스는 색을 더 대담하게 쓰고 마티스가 행복을 말하면 피카소는 그 행복을 의심합니다. 재밌는 건 이 둘이 서로를 평생 의식했고 경쟁하면서도 존경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전시는 꼭 보러 갔고 평론가 말은 무시해도 상대 작품엔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피카소 집엔 마티스 그림이, 마티스 집엔 피카소 그림이 있었죠. 이건 너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라는 공인인증입니다. 마티스는 말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피카소는 되물었습니다. 아름다움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미술은 그 두 질문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라이벌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만든 관계.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질문이 오갔을 겁니다. 이번엔 또 뭘 그렸을까? 첫 번째 국면. 명성과 거리감. 1905년 명성은 마티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파리 화단에서 주목받는 화가였습니다. 부유한 수집가들이 그의 작업실을 찾았고 비평가들은 그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색채, 단순한 형태. 야수파의 중심에는 마티스가 있었습니다. 반면 피카소는 아직 파리 사회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가난한 외국인 화가였습니다. 몽마르트르의 허름한 작업실. 겨울이면 난방도 되지 않는 방. 그는 고전적인 대생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마티스를 지켜봤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면 매번 찾아갔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림을 오래, 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수 앞선 사람은 분명 마티스였습니다. 두 번째 국면. 충격. 1906년 두 사람은 파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마티스는 색과 조화, 감각과 평온을 추구했고 피카소는 형태를 부수고 불안을 밀어붙이며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6년 마티스와 피카소가 접하게 된 아프리카 조각과 가면은 두 사람의 회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티스에게 그것들은 형태를 단순화하는 본질에 대한 참고 자료였지만 피카소에게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원초적인 대담성과 강렬한 대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회화에 대한 근원적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의 몸을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충격. 회화의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충격. 아름다움이 불편해도 괜찮다는 충격. 그 결과로 나온 작품이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의 순간. 이 그림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명의 여자 누드.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얼굴은 가면 같고 몸은 각지고 시선은 보는 사람을 공격하죠. 이 그림을 본 마티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위험한 그림이군.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브라크는 이건 독약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림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그림은 미술계에 충격을 던졌고 이 순간 미술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한 수 앞선 사람은 피카소였습니다. 세 번째 국면. 단순함의 난이도.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카소가 형태를 해체하자 마티스는 반대로 오히려 더 단순해집니다. 색을 줄이고 형태를 줄이고 설명을 걷어냈습니다. 더 큰 색면, 더 단순한 형태, 더 노골적인 행복.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로 세상을 흔들자 마티스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1910년 춤. 해부학도 원근법도 없습니다. 그림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붉은 몸들이 원을 이루며 움직이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단순함은 피카소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마티스가 최고지. 이 단순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이 시기 피카소는 마티스의 그림 몇 점을 구입하고 자신의 작업실 벽에 걸어놓습니다. 매번 의식하고 마주해야 하는 상대. 이 국면에서 다시 한 수 앞선 쪽은 마티스였습니다. 응답으로 이어진 경쟁. 이들의 경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피카소가 형태를 부수면 마티스는 색으로 밀어붙였고 마티스가 색의 자유를 확장하면 피카소는 구조를 더 급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건 마치 전시장과 작업실을 오가는 체스 경기 같았습니다. 마티스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피카소는 나에게 늘 문제를 던진다. 성격의 차이가 만든 긴장감이었고 삶의 태도 역시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티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 속에서 사색했고 피카소는 인간관계도 작품도 늘 폭발 직전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종종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티스는 색의 혁명가, 피카소는 형태의 혁명가. 둘 중 한 사람만 있었다면 20세기 미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국면. 예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피카소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그는 거대한 캠퍼스 앞에 섭니다. 게르니카. 흑백의 화면 찍긴 인체, 입을 벌린 말과 울부짖는 어머니.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이 그림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피카소에게 묻습니다. 이걸 당신이 그렸소? 피카소는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렸소. 피카소는 게르니카로 예술이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마티스는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에게 예술은 사건을 대체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삶이 가능하다는 증거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색을 붙이고 공간을 만들고 삶이 지속될 자리를 준비합니다. 이 국면에서 한 수 앞선 사람은 피카소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국면. 머무를 수 있는 그림. 그러나 전쟁이 전부가 될 수는 없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야 했습니다. 마티스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휴식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마티스의 그림에는 전쟁도 비명도 없고 다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색채와 공간만이 있습니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마티스는 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찬사였고 인정과 존중이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누가 앞섰는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계가 무너질 때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고발인가, 위안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국면. 부재. 1954년 마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이벌을 잃은 피카소는 말합니다. 마티스가 죽고 나서야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림을 그려왔다는 걸 깨달았다. 앙리 마티스라는 존재가 예술적 긴장감, 즉 서로를 이해하고 동시에 서로를 위협하던 유일한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애도한 것입니다. 피카소에게 마티스는 50년 가까이 경쟁과 대화, 질투와 존중을 반복하며 서로를 유일한 동급으로 인정한 관계였습니다. 피카소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검은 옷을 입었고 한동안 붓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카소 특유의 사적인 슬픔을 감추려는 마인드, 공적 의례를 싫어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애도를 연출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몇 년 후 피카소는 마티스를 추모하며 작품을 발표합니다. 자신의 작업실 내부를 마티스 화풍으로 오마주한 것으로 마티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피카소만의 방식이었습니다.
50여 년간 이어진 이 긴 대화와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없습니다. 다만 국면마다 앞서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파괴로 한 수 앞서면 단순함으로 건너뛰고 고발로 치고 나가면 침묵으로 버티며 서로에게 강렬한 자극이 되어준 상대. 마티스는 색으로 말했고 피카소는 형태로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부수었고 한 사람은 세상이 머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없었다면 현대 미술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쟁은 끝났지만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누가 더 위대한가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술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멀리까지 밀어붙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 속에서 부서진 형태와 머물 수 있는 색 사이에서 피카소는 정의했습니다. 나만큼 마티스의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은 없으며 마티스만큼 내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 역시 없다.